자, 이번에는 95페이지 대리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 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우리는 수권 행위라고 이해를 했고요. 수권 행위를 본인이 이렇게 대리인한테 하면 대리인한테 권한이 생깁니다. 대리 권한이요. 그죠? 그때 그 권한의 범위 문제를 해결했고요. 어디까지 할 수 있어? 대리인 너. 본인이 준 대로 하지. 줄 때 범위를 안 정해주면 내 맘대로 해? 아니야. 정해놓았어요. 보존 행위하고 관리 행위를 할 수 있어. 처분 행위는까지는 손대지 마라. 그 다음 대리권은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요. 제한이. 자기 계약이나 쌍방 대리는 손대지 말아라. 근데 예외적으로 그것까지 허용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 그걸 꼭 챙겨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리권의 소멸 문제를 보셨어요. 대리권의 소멸에는 본인 측 사유, 대리인 측 사유 각각 다르죠. 본인은 몇 분? 오은리 사망뿐이다. 근데 대리는 사성파 세 가지 사유로 대리권은 아웃되더라. 그래서 대리 권한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보셨어요. 이 부분이 출제 대상이고요. 두 번째, 대리 행위 부분입니다. 자, 대리인이 상대방을 만나서 계약을 이렇게 할 때요. 이 계약을 할 때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이거를 상대방한테 표현을 해줘야 되죠. 나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본인을 대신해서 계약하러 왔어. 라는 거를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현명주의라고 그래요. 구체적으로는요. 갑의 대리인을 이렇게 표출해 주는 거. 보통은 어떻게 해요? 위임장을 보여준다고. 위임장을 해요. 위임장을 제시를 했다. 그 말은 갑이라는 사람을 을이 대신하기 위해서 계약을 대신하기 위해서 현장에 왔다라고 현명을 한 셈. 그럼 책임은 누가 지느냐? 본인이 진다. 본인. 이쪽에 본인이 지고 계약은 대리인이 체결을 하게 되고 이 모습을 우리는 현명주의라고 이해를 해요. 두 번째는요. 계약 체결이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때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대리인을 가지고 장난을 좀 쳤다. 그래서 대리인이 이 계약할 때 사기를 당했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계약을 깨버리고요. 부숴버릴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주어질까의 문제가 바로 대리행위의 하자 문제입니다. 하자 문제. 계약은 이루어졌는데 이 계약은 이루어졌는데 상대방의 농간에 의해서 이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거죠.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이 문제가 하자 판단 문제예요. 세 번째는요. 이 대리인한테 어떤 능력이 법적으로 필요할까? 대리인의 능력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대리행위에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쪽에 대리 권한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 간단해서 암기 측에 속한다면 이쪽은요. 이해를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를 잘 해주셔야 그 핵심 내용을 혼동하지 않고 정확하게 파헤쳐 나갈 수 있어요. 자, 먼저 현명주의, 현명의 의의부터 조문을 통해서 볼까요? 현명이란 의의 114조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현해 준 거. 나 이 계약할 때 갑을 위해서 계약하는 거야 라고 표현해 준 거. 거기 가로해 볼까요?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한 것. 이거를 현명이라고 한다 거기요. 그럼 그 효력은요? 그 효력은 누구한테 생기느냐? 저 본인한테 효력이 생긴다. 예컨대 갑의 대리인 누구라고요? 을이다라고 표현해 준 거. 이걸 현명이라고 해요. 그럼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본인이. 두 번째 항 전항의 규정은요.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여기서 밑줄 꼭 기억하셔야 될 논지가 하나 있는데요. 보통은요.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표현하는 거야. 나 이 윤정이 엄마인데 윤정이 대리하러 왔어. 나 장윤정의 대리인이야 라고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표현하거든요.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누구 쪽에서? 상대방 쪽에서 대리인한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 이 상대방이요. 이 대리인한테 하는 거죠. 당신이 윤정이 엄마라며. 내 뜻을 윤정이한테 전해줘. 그럼 윤정이 엄마는 의사표현을 하러 가면 능동대리요. 받으러 가면 수동대리 그래요. 지금 표현하고 있는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 할 때 이 뜻은 수동대리를 말하는 거예요. 수동대리요. 상대방이 윤정이 엄마한테 말을 한 거라고. 내 의사를 장윤정이한테 전달해 주라고. 그러면 이 대리는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받으러 수령하러 갔으니 수동대리라고 그런다. 이 수동대리에서도 똑같다. 현명을 해줘야 된다. 자, 이때 현명의 방식 문제. 그럼 현명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요 이렇게 위임장을 이렇게 보여주고 해요. 근데 구두로 해도 돼요. 얼마든지 간에요. 구두로도 합니다. 윤정이 엄마가요. 나 장윤정 내 딸의 대리인으로 왔어라고 구두로 해도 돼. 구두로. 그래서 방식이 필요 없으니까 이 현명은 불효식형이라는 거 여기 하나 동그라미 하실게요. 불효식이야 이거. 왜? 방식에 제한이 없으니까. 두 번째요. 서명대리라고 하는 2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종종 출제를 해요. 자, 이 대리를 할 때 이렇게 보통은 갑의 대리인을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서명대리는 을이 갑을 대신해서 서명하라고 한 거예요. 서명하라. 그럼 누구 이름을 기재하느냐? 계약서에다 갑의 이름을 기재해요. 갑의 이름을. 윤정이의 이름을 여기다 기재를 딱 하고 서명을 그럼 누가 와서 해요? 실제는 본인이 와서 해야 되는데 윤정이가 와서 서명을 해야 되는데 서명을 윤정이가 오지 아니하고 대신 누가 나타나서 대리인이 나타나서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누가 도장은? 대리인이. 이 모습을 서명대리 또는 서명대행이라고 해요. 이것도 대리의사가 있는 걸로 취급을 한다는 거 이 부분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명대리의 두 번째 줄 볼게요. 예컨대 대리인이 계약서에 본인의 이름만 딸랑 하나 기재해 놓고요. 본인의 인장을 탁 찍어버렸다. 이렇게. 윤정이 이름 쓰고 윤정이 도장을 팍 찍었는데 그걸 누가 찍었느냐? 대리인이 와서. 이 모습을 서명대행이라고 그러고 이것도 대리의 모습의 하나로 취급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럼 표현하지 않으면 갑의 대리인이라고 표시를 하면 얘가 책임지는데 거꾸로요. 갑의 대리라고 표시를 안 하면 즉 현명의 반대말은 비현명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비현명하면 현명을 안 했어. 윤정이 엄마가 윤정이 대리한다고 말을 안 했어. 말을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정이 엄마 이름을 떡 썼다. 이름을. 누구 이름을? 엄마 이름을 썼다. 계약서에다 엄마 이름을. 그럼 대리할 의사가 표출이 안 된 거죠. 표현이 안 됐죠. 그러면 상대방은 계약자를 누구로 인지를 하게 돼요? 바로 이쪽 대리인 쪽을 보고 계약을 하게 되죠. 왜? 현명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115조에 현명하지 않은 경우 즉 비현명을 했을 때 어떻게 취급하느냐 그 문제를 다루어 놨어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의사표시는 누구를 위해서 한 걸로?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 자기 할 때의 별표. 자기가 누구다? 대리인 자기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대리인을 위한 거로 추정이 아니라 본다라는 점. 예, 이 부분이 출제 대상입니다. 예, 이 부분에 기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기출 표시. 예, 아주 여러 번 출제를 했어요. 추정 그럼 틀리는 거예요. 추정한다. 추정이 아니라 본다. 간주예요. 간주. 추정은 뒤집어질 수 있는데 이 본다. 간주는 안 뒤집어져요. 그대로 책임을 엄마가 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가 또 하나 있는데요.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다. 알아버렸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전조일항은 뭐를요? 본인이 책임져. 본인이. 현명 안 하면 원래는 현명을 안 하면 누가 책임져요? 대리인이요. 대리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대리인이.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다. 엄마라고 썼어도요. 엄마라고 썼는데 엄마가 이 대리인이 윤정이가 준 위임장을 상대방한테 보여줬다면 이름은 비록 대리인 이름이 써 있지만 위임장을 들춰보게 되면 그 위임장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을은 누굴 대리한다고요? 장윤정을 대리하러 계약 현장에 왔다는 게 계약서 위임장에 들어있죠. 이럴 때는 상대방하고 계약은 누구하고 이루어지느냐? 대리인이 아니라 바로 본인하고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위임장이 이렇게 제시된 사실 이런 특별한 사실이 있게 되면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걸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더라. 그 문제가 맨 밑에 96페이지 맨 밑에 판례로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매매 위임장을 제시했어요. 위임장을. 누가? 대리인이. 거기다 써보세요. 이름은요. 이름은 누구 이름을? 대리인 이름을.
근데 위임장, 윤정이가 준 위임장을 이렇게 제시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왜 대리인이 안 지고 본인이 질까요? 이것 때문이죠. 위임장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96페이지 마지막 판례의 포인트는 위임장 제시라는 그 항목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러면 대리행위를 한 걸로 보니까 본인에게 책임이 귀속이 되더라. 만약 위임장 제시 안 하면 누구 책임? 대리인 지가 책임져야죠. 왜? 자기 이름을 대리인 이름을 썼으니까요. 근데 대리인이라고 이름은 써놨는데 위임장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상대방 쪽에서 알게 돼요. 아, 이 거래는 얘가 아니라 윤정이를 위해서 거래하는 거야. 이걸 알게 되니까 책임은 본인에게 생기게 되더라. 그래서 현명주의에서는 이 두 단어를 정리해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현명이라는 거는요, 누구누구를 대리한다고 밝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책임은 누가 져요? 이쪽에서 책임을 지게 되죠. 근데 비현명을 하게 되면, 현명을 안 하게 되면 책임은 누가 져요? 대리인이 책임입니다. 대리인이. 근데 여기에 반전이 하나 있다. 반전. 바로 위임장을 흔들면 대리인이 아니라 일로 본인 책임 주체가 바뀌게 된다는 거, 이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는요, 대리행위 하자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 3개 하시고요. 출제 빈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 이렇게 따로 표시할게요. A+. 하자가 있다. 이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을 담고 있느냐면 상대방한테 이 대리인이 농간을 당했다는 거예요. 얘가 농간을 부린 게 아니라 농간을 당했다. 누가 당했다?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농간을 당한 거예요. 그럼 계약 체결하는 현장에는 누가 와 있느냐? 본인은 와 있지 않아요. 본인은 와 있지 않아. 위임만 해놓고 본인은 뒤에 빠져 있죠. 뒤에 빠져서 윤정이는 해외 출장을 갈 수도 있고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은 현장에 빠져 있어요. 누가 와 있느냐? 대리인이 현장에 나타나서 계약을 진행 중이죠. 근데 이 대리인이 현장에 있는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농간을 당했다는 거예요.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계약이 사기를 당했냐 안 당했냐, 협박을 상대방한테 당했냐 안 당했냐는 현장에 존재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을 해라 이거죠. 그래서 대리인을 표준으로 협박이 있었는지 사기를 당했는지를 판단을 내려줘라 라는 거예요.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본인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대리행위 하자 판단을 할 때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할 때는 누구를 삼느냐? 대리인을 표준으로 삼는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다만 책임은요, 그로 인한 효과예요. 효과.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 엎어버리겠다, 그 결정은 대리인이 할 수 없다. 그거는 본인이 결정한다. 무슨 결정을? 취소하는 거. 취소는 누가 결정한다? 본인만이 할 수 있다. 본인만이. 이렇게. 자, 이 문제가 대리행위의 하자 판단에 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6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조문 분석 들어갑니다. 1항, 116조 1항,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의 흠결의 동그라미. 흠결은 뭐예요? 흠이 있었다. 두 번째는요, 사기, 강박 묶어볼게요.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그 다음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주었어요, 영향을 받았어요. 영향을 받을 경우에 밑줄이요. 받았다는 거는 농간을 당했다라고 거기다 옮겨 적으시면 포인트가 중요한 팁이 될 거예요. 농간을 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당했다.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농간을 당했다. 그럴 때 그 사실의 유무는 누굴 표준으로 잡아라?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여기에 별표. 근데 그 끝에다 하나 써주셔야 될 거는 취소는 누가 결정한다? 본인이 한다. 오케이. 따라서 이 계약에 사기를 당했는지는 의리 기준이고 취소는 누가 결정한다? 윤정이, 갑이 결정한다. 오케이. 자, 이 부분이 대리행위 하자 문제. 그런데 2항에 갔더니요. 이건 1항의 문제예요. 1항에. 그래서 하자는 원칙적으로 누굴 가지고 판단을 내리냐? 현장에 나타나 있는 대리인 가지고 판정을 해라.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2항이 바로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예외적인 케이스. 어느 케이스를 의미하느냐면 본인이요. 윤정이가 여기한테 지시를 딱 내렸어요. 이러한 거래를 해.
이러한 물건을 사와. 예컨대 갑이야 윤정이가 을한테 엄마한테 엄마 저 모 백화점에 가면 몇 층에 가면 가구가 있어. 그 가구를 사와 엄마. 이렇게 지시를 딱 내렸을 때 본인이 딱 지시를 내려가지고 엄마가 본인의 뜻대로 거래를 할 때 이렇게 본인이 지시 내린 대로 계약을 할 때는 여기가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 쪽에서 결정을 내린 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상황이죠. 이럴 때는 하자 표준이 여기가 아니라 본인으로 탈바꿈하게 돼요. 쌤 방금 전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본인 대리인 표준이라고 그랬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왜? 현장에 있는 대리인 기준이잖아요. 현장에 있는. 그런데 여기에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 바로 본인이 지시를 내렸을 때. 본인이 대리인한테 지시를 내려서 이렇게 대리인한테 결정권안이 박탈돼서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특수하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표준은 대리인에서 이쪽으로 바뀐다. 본인이 표준이다. 본인. 그게 2항입니다. 나아가서 이 내용을 좀 더 확장을 시키게 되면 이 계약이요. 불공정 계약일 때, 이 계약이 불공정 계약일 때도 이 하자 표준에 관한 논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예컨대 사례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둘이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었다. 공정하지 못해요. 불공정 거래로 이게 무효 처리되려고 그래요. 이때 불공정 계약으로 무효로 엮으려면 이쪽이 피해자, 이쪽이 폭리자 이렇게 얘기할 때 불공정 행위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급부하고 상대방한테 받은 거하고 불균형해야 돼요. 불균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궁박, 경솔, 무경험 셋 중에 한 가지가 여기에 또 들어와야죠. 이때 이 계약을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한테 맡겼다. 대리인한테, 을한테. 대리인 을한테. 작은아버지한테 일을 맡겼는데 대리인은 무경험자였어요. 여기는 유경험자. 이때 무경험이냐 아니냐, 경험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판단할 때는 누가 기준이냐? 경솔이나 무경험은 누가 기준? 대리인 기준이다. 그래서 경무대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경솔, 무경험을 판단할 때는 누구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라. 본인을 무시하고. 그래서 불공정 계약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은 누구다? 경솔, 무경험만은 요걸 가지고 따져줘라. 이 부분도 아주 시험에 빈번하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궁박이었는지요? 이게 궁박한 계약이었냐? 그거는 누가 기준? 본인 기준이다. 딱 두 가지만요. 경솔했는지 무경험이었는지만 누구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으로 판정을 내려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97페이지에 중간에 판례에서 두 개가 있는데요. 밑에 판례를 보실게요.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궁박, 경솔, 무경험의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궁박은 누가 기준? 본인. 궁박한 상태였는지는 본인이 기준이고요. 옆에 경솔, 무경험에 밑줄 그시고요. 경무대 이렇게 외워두십니다. 경솔, 무경험은 누구 기준? 대리인을 기준으로 꼭 판단하십시오. 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요지. 그 다음 뒤로 넘기시게 되면 이제 대리인의 능력에 관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는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야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느냐? 자, 대리라는 건 의사결정을 여기서 하는 거죠. 대리인이. 본인이 위임했으니까 여기서 결정을 여기서 내리기 때문에 대리인한테 꼭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한 거냐? 의사능력을 꼭 갖춰야 돼요. 의사능력이. 왜 의사능력이 필요한데? 결정을 대리인이 내려야 되니까. 따라서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할 때 이분이 만취 상태였다. 술에 만취가 돼서 횡설수설하는 상황이다. 그때 체결한 이 대리행위는 무효다. 무효. 의사능력이 꼭 필요하니까 대리인은. 근데 우리 민법은 이렇게 규정을 해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이걸 요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117조가요.
이 두 가지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땡이죠. 17의 정답. 대리는 의사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의사 능력은 왜 필요한데요? 왜? 그 왜를 기억해 두시면 암기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니까. 의사결정을 하니까. 누가 하니까? 대리인이 하니까 의사 능력이 필요하지. 그 얘가 계약서 쓸 때 만취 상태에서 계약서 썼어. 꽝이야, 무효야. 그런데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 행위 능력이 없더라도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럼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풀으면, 이걸 다른 말로 풀어가면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제한 능력자여도, 즉 미성년자여도 대리할 수 있을까? 예,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 누구도 대리를 할 수 있다는 뜻. 제한 능력자도 뭘 할 수 있다? 대리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뜻. 이렇게 이게 풀어지는 거네요. 아니 쌤, 제한 능력자도 어떻게 대리를 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본인이 이 사람한테 대리권을 줬단 말이죠. 줄 때 미성년이면 대리해도 되는 거죠. 가령 윤정이가 PC방을 운영할 때 컴퓨터에 대해서 문외한이어서 그 운영을 미성년자한테 맡겼다. 왜? 조카인 미성년자가 너무 컴퓨터에 해맑아요. 지식이 아주 많아. 그래서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그 조카인 미성년자에게 맡겼다면 대리할 수 있다고. 그래서 미성년자도 뭐 할 수 있다고? 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왜? 본인이 그렇게 위임을 한 거예요. 본인이 내가 이렇게 맡겨주면 이분이 비록 능력이 좀 모자라는 제한 능력자라도 충분히 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 미성년자인 조카가 상대방하고요, 거래를 이렇게 하게 되면, PC방 운영에 관한 거래를 하게 되면 이거는 본인이 위임을 해서 이런 거래를 처리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미성년자도 대리를 할 수 있다는 이 의미 속엔 이런 의미를 또 함유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미성년자이거나 제한 능력자이면 이분이 체결한 상대방과의 계약, 이 대리행위라고 그러죠. 대리행위. 누가 체결한 계약? 제한 능력자가 체결한 대리행위. 제한 능력자가 체결한 이 대리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윤정이 본인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갑이 뭐 할 수 없다, 이거? 취소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기가 중요한 맥락이 있어요. 쌤, 아니 원래 이분이 제한 능력자나 미성년자면 이 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 보세요. 본인이 누구한테 일을 맡긴 거예요? 바로 이쪽한테 이렇게 대리권을 주면, 대리권을 미성년자한테 줘버리게 되면 미성년자한테 대리를 하라고 준 거야. 그거는 누구 잘못이냐? 본인이 잘못한 거죠. 본인이 이런 사람에게 위임을 한 거는 이게 본인의 뜻이에요.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지른 이 계약은 본인이 덤탱이를 뒤집어 써야 되는 거지. 이거를 취소하겠다. 이것까지는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한 이 대리행위는, 즉 미성년자가 한 이 계약은 갑이 손댈 수 없어요. 왜? 그건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본인이. 왜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냐고. 좀 구별하셔야 될 거는요. 이렇게 갑이 내가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이때 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미성년자가 상대방과 한 계약은, 여기 대리권 둘 사이에 대리관계 없어요. 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대리인이 뭐 할 수 있나? 이거 취소할 수 있어요.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어요. 왜요? 내 스스로 미성년자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위임하면, 본인이 이렇게 위임해줬으면, 본인이 위임을 해서 대리인이 됐다면 이 대리인이 체결한 이 계약은, 이게 미성년이라 하더라도 건들 수 없다. 이 계약은. 왜? 이거는 본인이 잘못한 거야. 본인이. 이 문제가 대리인의 능력 문제.
그래서 능력에서 꼭 구별하셔야 될 두 가지 논지가 이 부분이에요. 의사 능력은 꼭 필요하지만 행위 능력까지는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 부분. 이 의미가 법적으로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데 그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 미성년자가 한 이 대리행위, 이 계약은요. 미성년자가 한 이 계약은 본인이 취소하는 것이 안 되더라. 왜? 이건 본인이 잘못한 거다. 본인이. 왜 계약을 이 대리권을 이런 사람한테 줬냐고.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 본인이. 그래서 얘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미성년자에게 일을 하라고 위임을 해주면 이 결과가 이 대리인이 체결한 이 결과가 좋든 나쁘든 여기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지 얘가 미성년자라고 이 대리행위를 취소해서 엎어버리는 일 이런 걸 할 수 없다. 그래서 수권을 할 때는요. 수권을 할 때는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 만약에 이 수권할 때 이렇게요. 미성년자나 모자란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 그래서 이분이 저지른 대리행위는 덤탱이를 써야 되는 거지 본인이. 이걸 취소하겠다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부분이 이렇게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행위에서 이 세 가지 주제는 정확한 이해를 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요. 대리 효과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대리행위를 대리인이 하고 그러면 이 책임은요. 책임, 법률적 효과래요. 법률적 효과는 즉 책임은 누구한테요? 본인에게 몽땅 효과가 귀속이 되죠. 그것이 대리의 마지막입니다. 계약 체결은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효과, 법률적인 책임은 몽땅 누구한테요? 본인에게 발생한다. 그래서 법률 효과가 본인한테 몽땅 떨어진다는 거죠. 이 부분이 대리의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 판례 볼게요. 99페이지 마지막 판례. 계약 해제 효과요. 계약 해제 효과도 누구한테 떨어지느냐? 본인한테 기속이 돼요. 계약 해제. 해제 효과는 뭐냐?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거기 써볼까요? 이 계약이 잘못됐다. 이 계약이 잘못되었다. 그래도 그로 인한 책임은 누구한테 지느냐? 다 본인이 윤정이가 지는 거지 대리인이 지는 게 아니다. 이 계약이 잘못됐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도 누가 져요? 대리인이 지지 않고 누가 져요? 본인이 진다는 거죠. 거기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읽어볼까요? 마지막 줄에 따라서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에 의해서 유효하게 해제가 되었다. 상대방이 계약을 깨버렸다. 상대방이 거래를 깨버렸다. 계약을 해제해서 깨버렸다. 그럼 계약이 깨지게 되면 원상회복 조치를 해야죠. 원상회복 조치도 누가요? 본인이에요. 손해배상도 누가요? 본인이에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다 덤탱이를 쓰게 된다. 거기다 포인트를 넣어주셔야 될 부분은 법률적 책임. 법률적 책임은 몽땅 누구한테 귀속이 된다? 본인이다. 원상회복 책임도 여기. 손해배상 책임도 본인. 오케이. 자, 이래서 대리에 관한 논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복대리로 주제를 바꿔서 만나보실게요. 자, 대리를 저는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해버려요. 간단하게. 대리를 정리한다 그럴 때 양이 방대하니까 이거를요. 머릿속에 깔끔하게 쉽고 간결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단순화시키면 첫 번째요. 대리가 대리 제도에 관한 논의. 그 대리 제도에 관한 논의가 바로 대리권에 관한 논의, 그 다음에 대리 행위에 관한 논의 두 가지로 압축해서 머릿속에 자리를 이렇게 잡게 하시면 문제를 풀어나갈 때 내용을 전개할 때 많은 도움이 되세요. 본인이 대리권을 주는 거, 수권행위. 그러면 대리권이 생기죠. 그 대리권에 관한 문제, 대리 권한에 관한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대리 행위에 관한 문제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이 되죠. 대리제도는. 권한에서는 대리권의 범위 문제, 제한 문제, 소멸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집약을 하시면 되고 대리 행위에서는요. 대리 행위에서는 어떻게 집약을 하면 되냐면 현명주의, 하자 문제, 능력 문제 세 가지로요. 그래서 대리제도에서는 토탈에서 몇 가지로요? 6가지로 압축이 되네요. 6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1. 대리제도.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복대리.
세 번째는요, 대리권이 없이 대리를 한 무권 대리 문제. 네 번째는요, 표현 대리 문제. 대리는 크게 4개의 주제로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 부분. 대리 제도에 관한 논의예요. 그 대리 제도는 크게요 2개로 나눠진다고 정리를 해드렸어요. 대리권의 문제, 대리 권한이죠. 권한. 권한에서는 몇 가지로요? 3가지로, 3개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범위 문제, 제한 문제, 소멸 문제. 두 번째는요, 대리 행위 문제에서는 현명주의 문제, 그 다음에 대리 행위 하자에 관한 논의, 세 번째는 능력에 관한 문제, 3가지래요. 이렇게 3개로 압축을 하시면 되시겠고, 두 번째 이제 복대리 문제로 주제를 바꾸시게 되면 복대리의 개념부터 자리를 잡아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위임해주는 모습을 우리는 수권행위라고 그랬죠. 수권행위. 그럼 대리인에게 대리 권한이 생기죠. 권한이. 본인이 위임한 대로 대리인이 일을 처리하면 돼요. 업무 위임한 대로. 이때 대리인이 자기가 일을 처리하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아주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더라. 이 대리인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서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죠. 부득이한 사유가. 예컨대 교통사고를 당해서 꼼짝달싹 못한다. 병원에 입원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직접 만나서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일 때는 대안으로 대리인이 다른 사람을 또 선임을 해요. 이분을 복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위임받은 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재위임하는 모습을 띠게 돼요. 그래서 복대리인이 상대방과 이렇게 계약을, 대리 행위를 하게 되죠. 자, 이 과정을 우리는 이분의 위치를 복대리인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복대리인의 위치를 가만 보시게 되면 이 복대리는 누가 선임을 한 거냐? 이 문제가 우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복대리 이분을 선임한 거는 누구냐? 주체가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에 의해서 이렇게 선임이 된 거예요. 선임이. 그래서 복대리를 뭐한 사람? 선임한 사람. 선임한 자는 누구냐? 선임자는 대리인이다. 대리인. 그래서 복대리를 선임하는 행위를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하느냐? 복임행위라고 부르기도 해요. 복임행위. 복대리를 선임하는 행위. 이 복임행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대리인이 하는 거다.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지 이름으로. 대리인 지 이름으로 얘를 선임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한다.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합니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그럼 이 복대리는 누구를 대리하는 역할을 할까요? 예컨대 A라고 하는 왕 회장님이 B라고 하는 이 변호사한테 소송 사건을 이렇게 위임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변호사는 임의대리인, 본인이 위임을 해서 대리인이 되었으니 임의대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이 변호사가 불가피한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서 다른 변호사에게 위임을 했다. 예컨대 최 변호사에게 이렇게 위임을 했다. 이 행위를 우리는 복임행위라고 그랬죠. 이때 이 최 변호사를 선임을 한 거는 이 변호사예요. 이 변호사가 이렇게 선임한 거예요. 왜? 내가 법정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그럼 이분의 역할은요. 복대리인이 하는 역할은 누구를 대리하는 역할을 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논점이 되어요. 선임을 한 건 누구냐. 이분을 선임한 거. 선임은 누가 한 거예요? 대리인이 한 거예요. 대리인이. 왜? 이런 사유 때문에. 근데 이분 복대리인이 하는 역할. 복대리인이 하는 역할입니다. C의 역할은 누굴 대리할까 하는 문제. 누구를. 바로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한다는 점입니다.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 본인을 대리한다. 누구를 대리한다?
대리인을 대리한다. 그러면 이건 틀리는 지문이다. 예, 이 부분이 중요한 빈출 논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빈출 표시할게요. 아니 쌤, 왜 임명을요? 임명을 이 변호사가 했는데 왜 이 복대리가 임명은 이쪽에서 했는데 왜 이 변호사를 대리하는 게 아니라 이 왕 회장을 대리할까요? 왜 본인을 대리할까요? 본인을. 이 변호사라는 대리인의 역할 자체가, 이분의 역할 자체가 바로 누구를요? 본인을 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이 복대리인 역할도 누구 대리? 본인을 대리한다는 거예요. 유념할 거는 임명만 여기서 선임만 이쪽에서 하는 거, 선임만 하고 역할은요. 역할은 이쪽을 대리하지 않는다. 대리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본인 쪽을 대리해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함정이 들어있어요.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므로 대리인을 대리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함정이다. 틀린 지문이다. 하나 더 나아가서요. 이 복대리는 본인을 대리한다고 그랬어요. 임명만 대리인 쪽에서 하고 이때 복대리는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이 된 거예요. 대리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선임한 거기 때문에 복대리인의 위치나 역할은 항상 임의대리로 귀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대리는 항상요. 항상 무슨 대리가 되더라? 임의대리로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임의대리인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이 선임한 거예요. 법률이 정하면 법정되죠. 근데 이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해서 된 거예요. 대리인이 선임해서. 그래서 항상 임의대리로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대리인이 법정대리를 하더라도 이 변호사가 법정대리를 하더라도 법정대리가 임명한 이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로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 더 보실 거. 이 복대리인 C의 위치요. C의 위치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돼요. 이 대리인이 이 변호사가 이렇게요. 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복대리를 선임하게 됐죠. 대리인이 복대리를 임명하게 되면요. 이 대리인의 대리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서 또 다른 대리인이 또 하나 들어오게 된 거예요. 즉 대리인이 누구를요? 복대리를 이렇게 선임을 했죠. 복대리를 이렇게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복임행위가 복대리 선임행위가 이루어졌죠. 그래도 이 대리권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존속하더라. 대리권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점입니다. 존속한다. 이게 없어지고 이 사람만 대리인이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대리, 여기도 대리. 이때 그럼 복대리는 누구로부터 임명된 자냐? 대리인을 통해서 임명된 자이기 때문에 이 대리인이라는 사람과 복대리인의 사람 관계는 모자 관계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훨씬 좋습니다. 이쪽이 모, 대리인이 모, 복대리인이 자. 애기는 언제 죽느냐? 엄마가 죽으면 애도 같이 죽게 되어요. 모자 관계. 따라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면 대리권이 뭐하게 되면 소멸하게 되면요. 엄마가 죽으면 그 안에 있는 아이도 죽어요. 복대리권도 소멸하더라. 모자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 이거를 팁으로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복대리의 지위에 관한 논의를 해보셨어요. 복대리의 지위. 네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는요. 101페이지에 복임권과 책임에 관한 논의가 나와요. 복임권 그리고 책임. 복임권이라는 개념은 무슨 뜻이냐? 대리인이 복대리를 지 맘대로 선임할 수 있는 거야?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야, 너 이 변호사 네가 쟤 선임해도 돼? 왕 회장 허락 없이요. 얘 허락 없이도 얘를 선임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맡긴 거는 이 변호사거든요. 이 변호사의 능력을 보고 대리권을 이렇게 위임해 준 건데 지 맘대로 이렇게 선임하는 거는 복대리를 선임하는 거는 저 본인을 배신한 거죠. 이쪽에서. 그래서 이 대리인이요. 임의 대리인이라면 이 대리인이 무슨 대리요? 임의 대리일 때. 볼까요?
임의 대리하고요. 법정 대리하고 나눠 볼 수 있어요. 나눠 볼 수 있어요. 임의 대리는 본인이 믿은 거예요. 본인이 이 사람의 능력을 믿고 신뢰를 해서 대리권을 위임해 준 거거든요. 따라서 대리인 스스로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일을 재위임하는 거 이거는 배신이다 배신. 그래서 원칙 딴 사람에게 복임 행위하면 안 된다고. 복임권 없어. 너 없어. 네가 얘 선임하면 본인 허락 없이 선임하면 너 잘려. 너 끝이야. 복임권이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데 항상 그건 아니야. 예외가 있어. 예외. 이분한테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어. 아까처럼 교통사고로 움직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 또는 본인의 허락, 왕회장의 허락을 얻었다. 승낙을 받았다 이거죠. 본인의 승낙을 받았다. 그러면 이런 사유, 특별한 이런 사유가 생기면 복대리를 선임해도 돼요. 그럼 이런 사유가 없으면 선임하지 마. 왜? 왕회장은 자네를 엄청나게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변호사 당신이요 다른 사람을 선임하는 거 그거는 이변이야 이변. 그래 하지 마라. 그래서 임의 대리는 복임권이 원칙적으로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왜요? 엄청나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특별한 사유입니다.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선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예외적인 모습이다. 그럼 이 두 개를 하나로 엮으면 이게 두 개를 하나로 엮으면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로 우리민법 120조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네요. 대리권이 법률 행위로 부여된 경우, 법률 행위로 부여되면 이것을 임의 대리라고 불러요. 그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가로를 딱 쳐볼게요. 그런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를 선임하지 말아라. 반대로 뒤집으면 이런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을 하시고 이런 사유가 없으면 선임하지 말아라. 오케이. 이게 120조의 취지. 임의 대리는 원칙, 복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본인이 엄청나게 믿고 맡기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121조 갈까요? 전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이 복대리를 이렇게 선임했다. 선임할 때는 이때죠, 이때. 부득이한 사유나 승낙이 있을 때만. 이런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변호사가 교통사고래요. 교통사고로 못 움직이는 상황이 생겼다. 그럼 복대리를 이렇게 임명해도 되죠. 그럼 이 최 변호사가 일을 똑바로 할지 못할지는 누가 감독을 해주냐? 임명한 이 변호사가 얘가 일 똑바로 하는지 감독을 해줘라. 그거를 선임 감독상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121조. 전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을 했을 때에는요. 본인에 대해서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그가 누구요? 복대리 선임. 복대리를 선임했죠. 선임한 사람이 얘를 감독해줘라. 그 책임을 누가 진다? 여기서 진다. 여기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져. 자네가 감독 잘해야 돼. 감독 쏠려하면 네가 책임져. 왜? 네가 임명했잖아. 네가. 이 책임을 무슨 책임?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이렇게 불러요. 같이 데려가실게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이항은요. 이항은 또 다른 특별한 케이스예요.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를 선임했을 때 대리인이 누가 지명했다? 본인이 왕회장이 얘를 지명했군. 그 말은 이 대리인이 본인한테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신뢰를 잃어버려서 본인이 왕회장님이 여기를 딱 찍었어요. 복대리를. 그 케이스가 바로 이항이에요. 대리인이 누구 지명? 본인의 지명에 거기다가 포인트 넣어볼게요. 본인이 지명을 해버렸다. 그래서 복대리가 선임이 되었다. 최 변호사가. 위의 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선임한 케이스라면 지금 사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 본인이 여기를 딱 찍었다. 그럴 때는 얘 감독 책임이에요. 얘 감독 책임이 전항하고 달리요. 아까 전항에서는 감독상의 과실이 있으면 책임 얘가 다 뒤집어 쓰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리인 지가 스스로 선임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본인이 여기를 콕 지명을 해서 복대리가 선임된 이런 케이스에는 대리인의 책임의 범위가 다운이 돼요. 감축이 돼요. 어떻게?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그는 누굴까요? 그 복대리. 그 복대리가 최 변호사가 부적합해. 이 일하는데 부적합해. 또는 불성실해. 농땡이야. 농땡이. 얘가 농땡이 쳐. 복대리니 농땡이 친다는 거를 여기서 알았어. 알면 어떻게 돼? 책가닥. 빨랑 알려줘야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통지 의무. 통지 의무. 본인이 지명을 했을 때 얘는 책임 범위가 여기하고 다르다. 위하고. 얘를 지명했을 때는 이 대리인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줄어드느냐면 얘가 불성실해. 복대리가 불성실한 걸 얘가 알았어. 인지를 해서.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 통지를 해야 된다. 본인한테. 그 통지를 게을리하면 그때만 책임진다. 그때만. 본인이 지명을 했을 때는 불성실함을 알고, 불성실을 뭐라고 그래요? 농땡이라고 그래요. 농땡이. 불성실함을 알았다. 그럼 알았다면 해야 될 일은, 대리인이 해야 될 일은 본인한테 통지해 주는 일. 본인에게 통지를 게을리한 때, 통지 의무를 게을리한 때, 이런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이런 때만 즉 책임을 진다는 뜻. 그래서 임의 대리인의 책임 범위는 조금 까다롭지만 이렇게 정리가 돼요. 부득이한 사유나 본인의 승낙으로 복대리를 선임했을 때는 언제 책임? 감독을 잘못했을 때 책임져. 언제 책임져? 감독 잘못하면 이거를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거하고 구별되는 책임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이런 케이스다. 본인이 지명했을 때라는 특별한 사정이 껴들었을 때는 선임 감독이 아니라 뭐야? 불성실함을 알고 뭐 했을 때? 통지죠. 통지. 통지를 게을리했을 때 이때만 책임을 져. 두 가지로 압축을 해주실까. 여기가 좀 더 까다롭죠. 보통은 여기를 물어본다면 여기는 드물게 물어보아요. 난이도 있게 물어볼 때는 밑에. 예, 그래서 이쪽에 19의 시험, 22의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위에는 아주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를요. 얘가 임의 대리라면 지 맘대로 복대리 선임하면 된다고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왜? 본인이 널 믿었기 때문에. 그럼 얘가 임의 대리가 아니라 법정 대리라면 법정 대리의 뜻은 법률의 규정으로 대리인이 된 사람. 그럼 이 법정 대리는 되고 싶은 거야? 얘가 대리인 되고 싶은 거야? 아니죠. 법률이 정해준 거야. 그래서 이 법정 대리는 벗어날 수 있어. 법률이 정해서 대리인이 됐기 때문에 복대리인을 언제든지 지가 선임하는 것 돼요. 단 책임이 무너져. 책임이 무거워져요. 책임이. 복대리인이 저지른 모든 행위, 이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여기서 지게 된다. 법정 대리인이. 그래서 언제든 선임할 수 있는데 선임은 할 수 있어. 자유롭게. 대신에 과실이 있든 없든 과실이 있어도 책임지고 없어도 책임진다. 모든 책임을 진다. 모든 책임을. 이거를 이름하여 무슨 책임이라고 하느냐면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요. 과실이 있든 없든. 과실이 있든 없든 모든 책임을 누가 뒤집어 쓰냐? 바로 법정 대리인이 져요. 왜요? 지가 선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하여 이 복임권 있냐 없냐를 시험의 중요한 출제 논점으로 삼고 있는데요. 복임권 유무를 논할 때 이 두 부분이 중요한 맥락이에요. 임의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 선임할 수 있나요? 땡이죠. 복임권 없어요. 이때가 특별한 케이스죠. 거꾸로요. 법정 대리는 복임권이 없나요? 아니죠. 언제든지 있어요. 그때 책임은 어떤 책임? 모든 책임,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되어요. 이렇게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의 복임권 유무가 다르고 책임의 범위도 이렇게 구별이 지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2페이지의 쌍괄호 2번에
법정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에 관한 122조 조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대리인은요, 그 책임이 뭐예요?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모든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언제나 써보세요.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언제나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서가 하나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거기 써보세요. 교통사고로 선임했을 때는 어때요? 이거랑 똑같아요. 부득이해서 선임했다. 그러면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져라.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렇게 복대리 선임했을 때는 얘가 임의대리든 법정 대리든 책임은 똑같다. 감독을 잘못할 때만 책임져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다음 103페이지 복대리인의 지위에 관한 마지막 정리입니다. 123조가 규정을 하고 있죠.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얘는 누굴 대리한다고요?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요? 본인을 대리한다고. 본인 대리에 별표할까요? 20회 기출문제는 대리인을 대리한다. 이렇게 출제를 했죠. 두 번째,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누구랑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대리인하고요. 이 대리인하고 얘는 똑같은 위치에 있다.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도 의무도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쌍방대리 하면 안 돼, 얘도. 왜? 얘도 대리니까. 누구 대리? 본인 대리요. 대리인도 본인 대리, 복대리도 본인 대리. 그래서 이 복대리도 대리인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어서 자기 계약이나 쌍방대리 저지르면 안 된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복대리가 정리가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복대리에서 기억해야 될 논점은요. 이 복대리인의 지위 문제. 지위 문제가 첫 번째 논점이었어요. 얘는 누가 선임하느냐?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사람입니다. 근데 얘 역할은요. 얘 역할은 누가 하느냐? 누구 대리냐? 본인을 대리하는 역할이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시고. 두 번째, 복임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중요한 쟁점인데 임의 대리하고 법정 대리를 정확하게 구별지어서 정리해 주실 것. 이거 암기하면 반드시 헷갈리게 돼 있어요.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십시오. 임의 대리는 왜 복대리를 선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장님이요. 회장님 믿고 맡긴 사람이니까. 믿고 맡겼는데 딴 사람한테 선임한다고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이래서 복대리까지 정리가 되셨습니다. 뒤에 넘기게 되면요. 104페이지에 복대리권 소멸 나와 있어요. 이 복대리권은요. 모자 관계에 있어서 이 모의 위치에 있는 대리권이 소멸되면 이 대리권도 소멸하게 돼요. 왜? 모권이 소멸하면 자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니까요. 그럼 대리권이요. 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사유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우리가 대리제도에서 다루셨죠. 사, 성파 세 가지를 공부를 하셨었습니다. 대리인이 사망을 했든지 성년후견이 개시됐든지 파산이 되면 대리권은 아웃. 본인은요. 본인은 어떻게 하면 죽어버리면 왕회장이 죽어버리면 대리권이 없어지게 되고요. 대리권이 없어지게 되면 저절로 복대리권도 아웃이 되더라. 오케이. 이 문제가 복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논의. 자, 이제 밑에 기출지문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합니다. 밑에 기출지문 볼까요? 1항 01번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 행위로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 본인의 대리는 맞아요. 그런데 대리 행위로 선임하는 게 아니죠. 복임 행위죠. 복임 행위. 복대리 선임하는 거는 대리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 복임 행위라고 그런다. 복임 행위. 복임 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할까요? 대리인 이름으로 해요. 대리인 이름으로. 두 번째, 법정 대리가 선임한 복대리는 임의 대리다.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요? 임의 대리로 귀착이 되죠. 세 번째,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합니까?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한다. 아니죠. 대리인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를 합니다. 그래서 3번도 꽝. 네 번째 질문, 임의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고요? 아니죠. 언제든지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분은 누구? 법정대리다. 법정대리. 그 다음 문제 9번 지문 보실까요?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대리인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다. 10번이요.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 대리권이 모권 역할을 하죠. 모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게 된다. 왜?
목권이 소멸하면 자권도 저절로 소멸하는 모자 관계에 놓여져 있더라. 자, 이렇게 해서 복대리까지 마치셨습니다. 이제 잠시 쉬셨다가요, 묵권대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다시 보시겠습니다.